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5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제가 이전에 했던 나르시시스트 강의의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현숙님이 나르시시스트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할 얘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숙은 나르시시스트였을까? 현숙 씨의 행동을 분석하는 부분을 나르시시스트 강의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그럼 영식은 무슨 잘못을 했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좀 워딩이 세도 오늘은 어쨌건 강의의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강의는 당신 옆에 나르시시스트라는 썸네일, 그리고 제목은 내 안에 존재하는 나르시시스트 한방 이야기라고 저희 채널에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숙은 나르시시스트였을까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나르시시스트가 마치 어떤 소시오패스나 아니면 외계인처럼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냥 다른 종족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자기애, 더 나아가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 물론 이걸 범주로 따지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유아 청소년은 구분하지 않아요. 왜? 걔네들은 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예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유아는 무조건이야. 왜냐면 자기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과 만나는 인터랙션이 시작되기 전에 유아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나이에 맞지 않게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 가까워요. 제가 이제 애착 강의도 월요일 상담이나 다른 콘텐츠에서 얘기 종종 끼워 넣습니다만, 이 애착도 어떤 혼란 애착, 회피 애착 그런 것들이 범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연구가 최근엔 훨씬 더 많아요. 내 안에는 회피, 불안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높게 나올 때 혼란,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좀 낮게 나오고 안정돼 있을 때 안정,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게 마치 이퀄라이저처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류 분석에서 부모자, 아이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 와중에도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쟤 왜 운전을 저렇게 해? 아, 나 늦을까봐 걱정이다. 아버지자, 아이자가 그게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현숙님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도는 현숙님이 보인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은 존재했었다. 그러면 그 행동은 일단 왜 나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행동은 왜 나왔을까? 나르시시스트가 왜 되는가를 떠올려보면 그 행동이 왜 나왔을까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기질, 환경, 경험이라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물론 강의에서 말하는 환경은 성장 환경을 얘기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현숙님의 성장 환경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드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환경을 좀 뭉뚱그렸어요. 이 사람이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를 구분하는 것도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뭐 약물이나 특정한 상황 이외에 그냥 일관되게 저런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이 나올 때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나는 솔로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왔다고 해서 현숙님이 나르시시스트다 라고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가혹한 솔로 나라에서 환경이었을 뿐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로 기질은, 현숙님이 기본적으로 약간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뷰에서도 뭐 절대 나는 그 남자친구를 배신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 물론 굉장한 자기의 결의를 다지는 거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웨딩드레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정한 것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거고,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예민한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기질적으로 예민함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함이 잘못인가? 예민함이 가질 수 있지. 그리고 그런 예민함들이 일적으로는 어떤 꼼꼼함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힘들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런 기질을 내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나를 해치지 않게 잘 운용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숙제인 거지. 그래서 어쨌건 기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인다. 환경은 실은 솔로 나라의 환경이 4박 5일 동안 전혀 낯선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풍족한 먹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수는 풍족하지 않은 먹거리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 환경이라는 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이게 우리는 12명을 보지만 이분들은 12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환경적으로 현숙님은 나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는 시점이 있었죠. 그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실은 나르시시스트적 행동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결국 자기 혐오가 들어가요. 자기 혐오가 들어간다는 건 자존감이 감정에 붙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야. 자기 혐오와 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일관되지 않은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성적인 사고보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이 자존감에 붙어 있어서 감정이 올라갔을 때는 자존감이 올라가. 감정이 떨어졌을 때는 자존감이 확 떨어져.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됐을 때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성이 작동을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그래. 저 사람은 가해자.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숙님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주변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받고 압박이 있으니 이 현숙 씨가 기본적으로 예민한 기질이 있는 데다가 그런 압박적인 상황이 되니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현숙 씨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좀 취약할 수 있는 면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판단력이 줄어들 거고 이성인 판단이 줄어들면 감정이 널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감정이 널뛰기 시작하면서 이 감정대로 주변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과 나를 선악구도로 나눌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꾸 내가 감정이 힘드니까 내 감정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당이 존재해야 돼. 그런 환경으로 점점 스스로가 갇혀갔을 거란 말이죠. 그게 아마 솔로 나라의 환경이었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환경을 즐길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관상 보던 광수님은 뭐 저녁에 그냥 자고 뭐 그냥 그런 걸 좀 즐기는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제 인터뷰 같은 면을 보면 뭐 배신하지 않는 것, 이혼은 절대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을 굉장히 목에 칼이 들어가면서 강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상처의 경험은 존재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큰 꿈을 꾸면서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상처가 연속되니 그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경험이 다시 되살려지면서 과거에 나를 가해했던 사람도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지금 내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투영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배신하는, 나를 그렇게 피해를 주려는 사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과하게 나의 말을 무시하고 나에게 어떤 시도를 하는 사람으로 자꾸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제작진은 내 편이 아니고 나를 압박하고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 영식 씨는 내가 어떤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와 영호 씨 사이에 자꾸 금을 가게 하는. 제작진도 마찬가지로 금을 가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맞물리면서 더 스스로가 이런 나르시시스트 행동이 나오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저번에 나르시시스트 강의를 보고 어떻게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에서 혹은 내가 나르시시스트 같은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최소한 내가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아닌 거죠. 내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알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그런 시도를 한 건 아니니까. 현숙 씨도 어떤 악의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자꾸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기질을 바꿀 수 있나? 없죠. 그러면 환경은 바꿀 수 있죠. 내가 자꾸 이성적으로 사고하려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이성적으로 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야죠. 그러면 쓸데없는데 내가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는 게 뭐가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데 어떤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는 거. 중요하지 않는 선택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를 쏟는 거죠. 어떤 선택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물론 스트레스를 아예 없이 살아야 간다? 그거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적정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필요하지. 근데 불필요한 의사결정에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겠죠. 유명한 뭐 CEO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옷 입는 거예요. 의사결정 부분을 줄이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거리를 줄이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쓸데없는 기억을 자꾸 내가 인출하지 않는 것. 내가 부정적인 기억을 계속해서 인출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부정적인 상황을 투영시켜가지고 현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지. 현재가 자꾸 나쁜 식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이 분명히 미웠을 거예요.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리고 영식 씨도 어떤 자꾸 나한테 내가 분명히 선을 긋는데도 난 그냥 여기서 내가 영호에게 어떤 일종의 죄책감을 좀 심어주고 영호가 나를 좀 바라보게 하고 싶은데 영식 씨가 자꾸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도 현숙 씨 입장에서 좀 불편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제작진과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 그리고 웨딩드레스 내가 거절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작진이 이미 나를 가해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저들의 제안은 저들의 업이지. 내가 느끼기에 무례하고 무례했기 때문에 나는 거절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영호 씨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좀 입었구나. 내가 사과해야지. 이게 이성의 영역이지. 근데 감정적으로는 내가 최고의 피해자고 내 감정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스트적인 행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고가 필요해. 내가 답을 내린 게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이 환경 자체를 벗어나는 것. 근데 이 틀렸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다 다 써버리고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나 저걸 선택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도, 대세에 영향이 없는데도 계속 그거를 곱씹고 선택하려고 애를 써. 매사가 선택지로 남겨 있어.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변에 산재한 경우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에 자꾸 꽂혀서 계속 그거에 내 에너지를 쏟고. 기억도 마찬가지지.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계속해서 곱씹고 그러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거를 자꾸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르시스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현숙 씨는 괜찮아요. 왜냐면 솔로나라는 끝나거든. 그 이후로 현숙 씨가 이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할지 아닐지는 그건 현숙 씨 삶이에요. 근데 최소한 이 솔로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가 보기에 불편했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솔로나라 안에서의 일이야. 현숙 씨의 본명은 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본명인 예를 들어서 뭐 제시카 알바라고 치고 제시카 알바 씨는 현숙으로서 실수를 한 거지 제시카 알바의 삶은 어떨지 몰라요. 오히려 현숙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바 씨의 삶은 좋아질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솔로나라에서 살고 있나? 우리의 일상 삶에서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나왔을 때 그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가서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환경 자체에서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가 어떤 루틴을 바꾸거나 그런 필요가 생기는 거죠. 내가 기억하는 법도 바꾸거나.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르시스트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나르시스트 특징에 대한 이해 그 페이지에서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나르시스트는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오랜 갈망 상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갈망 상태가 생긴 이유나 그런 거는 그 강의를 좀 보세요. 거기서는 이제 성장 환경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갈망 상태겠어요.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건 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성적으로 이걸 바라보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성이 퇴화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현숙 씨는 어떨까? 이 솔로 나라에 나오면서 실은 굉장히 갈망했지. 내가 현실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실패 아닌 실패를 했겠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로 나라를 왔겠죠. 그러니까 내 현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현실이 있어. 이상은 여기에서 인기를 얻거나 영호가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도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이상이 존재했죠. 그게 꼭 영호 씨가 아니어도. 그리고 더구나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성이 퇴화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 솔로 나라 안에서의 이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성적으로 사고할 힘이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오랜 갈망 상태는 솔로 나라에 나오면서 환경적으로 세팅도 돼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부분도 좀 존재했을 수 있겠죠.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그리고 본질보다 보여지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여지는 것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나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바디 프로필 많이 유행해요. 바디 프로필 찍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거절? 그럴 수 있죠. 내가 웨딩드레스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맞물려 보고서 생각해보면 바디 프로필은 실은 건강한 나라는 본질보다는 건강한 나의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조금 본질보다는 보여지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라는 거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와 사랑의 약속을 한다라는 본질보다 웨딩드레스라는 옷으로 보여지는 것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보여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놓고 보면 문제될 건 없어요. 바디 프로필 찍을 수 있어. 웨딩드레스 안 입겠다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아 저런 성향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는 뭐 거치장이나 이제 멋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현숙 씨는 이제 그런 면에서 멋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실은 솔로 나라에 온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나는 영호 씨와 어울리는 게 멋진 사람이야. 영식 씨는 실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영호라는 멋진 사람과 이미 어느 정도 관계가 되고 있는데, 영호 씨가 오는 것은 나의 만족감을 해치는 일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에서 쭉 따라가면서 말씀드렸어요. 왜 나르시스트의 특징들이 그렇게 쭉 열거가 되는가. 그거를 맥락적으로 쭉 이어드렸거든요. 그 강의를 한번 혹시라도 이거의 논리적인 해석에는 그 강의를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흑백 논리와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흑백 논리가 생겨요. 제작진은 악, 나는 선. 제작진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웨딩드레스 사건으로 인해서 제작진이 승리했어, 나는 패배했어. 감정적으로 웨딩드레스 입지 않겠다고 내가 당당하게 말해서 나는 승리했어. 제작진은 그런 제안을 했지만 패배했어. 그런 제안한 것 자체로 인해서 나의 감정은 패배의 감정을 느꼈어.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일에서도 승리와 패배가 막 맞물려 있다고요. 중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은 완벽주의적 사고라도 이어진다고도 했는데, 한 번도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완벽한 나를 만들었을 때 완벽한 사람과 웨딩드레스를 해야 돼. 결혼도 절대 이혼 없어. 물론 이 말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결혼은 완벽해야 돼. 왜? 패배하면 굴복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웨딩드레스를 요구한 것 자체가 나에게 굴복을 지시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거나 어쩐 협상,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좀 힘들고, 제가 가가지고 비슷한 약혼식 같은 분위기로 좀 이쁜 옷 입고 가서 좀 분위기를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안 돼. 왜냐면 그건 패배거든. 다른 흑백 이외에 다른 생각을 사고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대결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여기 있는 이렇게 디테일한 텍스트들은 강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 현숙 씨와 맞지 않는 부분 많아요. 현숙 씨가 뭐 깔보는 태도를 했다거나 어떤 뭐 예민하고 뭐 공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웨딩드레스 일 이후로 기본적으로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웨딩드레스 이후로 불안에 시달렸을까? 그 전부터 그건 존재했죠. 왜냐면 인터뷰에서도 나는 영원한 사랑을 꿈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배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면 그런 배신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현숙 씨가 꼭 그런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라는 그런 각오를 다져야 되는, 실은 그런 거에 보통의 경우는 그런 걸 그냥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그냥 뭐 그 사람하고 연애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결혼을 해도 뭐 이혼? 뭐 이혼은 왜? 뭐 싸울 때 그냥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어도. 근데 그게 굉장히 가까이에 존재하는 거야. 이런 배신, 그리고 이혼, 이런 게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가까이에 존재하고, 이혼이 없는 삶, 영원한 사랑은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존재해.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도 그런 사랑은 없나요?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환상을 꿈꾸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계속해서 보고 살아왔던 사람은 이런 것보다 그냥 뭐 잘하면 되죠 라고 오히려 자기 나름의 어떤 추구하는 말을 얘기할 거나 그런 쪽으로 흘러가죠.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렵고, 그래서 난 걔네들을 절대 곁에 두지 않을 거야. 이혼을 절대 난 하지 않을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건 실은 이혼이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어떤 상대가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는 생각,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어떤 이혼 사유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 그게 실은 일종의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들었을 때 그 사람과는 이별을 해버려. 결혼을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의리 있고 그런 이 사람에게 충실한 사람이지만, 현숙 씨는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용납하는 게 쉽지 않아.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걸 상대를 바꾸려고 애를 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불안을 감수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내가 결혼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손절해버려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해치고 있다는 생각에 그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선악구도로 이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편가르기 사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이 타인 입장을 공감을 잘 못하게 되죠. 왜냐면 내가 일단 너무 피해자니까. 그래서 이게 현숙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솔로 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거치면서 영식 씨와의 관계에서 보면 영식 씨가 나에게 왜 이러는지, 이 사람이 어쨌건 솔로 나라에 왔으니까 나름의 최선을 다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은 못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주는 건 좋지만 저는 마음이 가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영호 씨가 여전히 마음에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영식 씨 입장을 이해하면 영식 씨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려주면 영식 씨는 그렇군요 하고 물러섰을 거야. 근데 현숙 씨의 이 태도가 혼자 화가 나서 그런지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걸 영숙 씨 입장에서 판단을 못 하니까 영식 씨 입장에서는 뭔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현숙 씨는 내가 이미 피해자고 이거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피해자고 힘들고 내가 분명히 이 사람한테 거절했는데 왜 모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해자로 생각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가해자임을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게 공감을 요청해요. 그게 물론 현숙 씨가 왕따를 주도한 건 아니에요. 왕따를 주도하기도 하는 나르시스트에 있다는 강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의 요청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을 요청하는 건 공감 자체는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내가 만약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바라봤다면 공감을 요청하지 않아도 돼. 근데 애초에 공감을 요청하는 순간 나는 감정이 더 중시된 상황이지. 근데 감정이 중시되면 기억이 감정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 감정에 맞게 기억이 왜곡돼요. 내가 마음이 예를 들어 상한 부분이 있어. 머리를 하러 갔는데 손님 뭐 파마하시게요? 했는데 내가 저 파마는 좀 그렇죠? 파마는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마음이 상했어. 나 파마도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 나 가난해 보여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그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 손님이 무슨 파마예요. 파마 비싸요. 라고 왜곡해서 기억해버려. 왜냐면 감정이 내가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 무시당했다는 감정에 맞게 기억이 왜곡되거든요. 내가 이성적으로 그거를 그냥 워딩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기억이 오래 남진 않는 대신에 기억이 그대로 남죠. 감정에 그걸 맞물려서 기억을 하면 기억이 왜곡되는 대신에 기억이 오래 남아요. 왜냐면 감정이 기억보다 오래 가거든. 그래서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 감정에 맞물린 기억을 꺼내면 기억은 왜곡돼 버리죠. 왜냐면 감정은 선명하고 기억은 선명하지 않거든. 그러면 이 선명한 감정에 맞춰서 기억을 맞춰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감을 요청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의 영역에 있는 부분, 감정이 상한 거에 맞춰서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요청하는 순간 이거는 왜곡된 진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아니야. 본인이 몰라. 본인의 감정은 진실이거든. 본인의 감정은 진실인데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은 진실이 아니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왕따를 주도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의 잘못을 처단하는 거야.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왜곡된 사실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고립시키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물론 솔로나라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워낙 이번에 다들 인품도 좋으셨고 현숙님도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실제로 악성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상대가 악이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억에 강한 이런 부분인데 영식 씨가 진짜 착한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 내가 영식 씨한테 하는 태도가 나쁜 짓이잖아요. 스스로가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애초에 그런 행동을 안 해. 근데 내가 선이고 상대가 악이고 나는 피해자고 상대가 가해자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는 내 행동이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나쁜 면을 끄집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상대를 비난해. 그거를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하기도 하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그 기억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 진짜 악인이라고 기억해버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귀었던 애인에 대해서 절대 좋은 얘기 안 해요. 쓰레기라고 해. 지금 이런 프로세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피해자여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가해한 것만 콕 집어서 기억하고 그 의미,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나쁘게 해석해서 머릿속에 박아둬요. 그리고 계속 그걸 내 감정에 맞춰서 인출해가지고 그 감정 영역에 맞게 왜곡시키면서 기억해. 그걸 계속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기억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지 제대로 된 이성의 힘이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성이 퇴화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조금 프로세스적인 측면으로 보면 관계 이전, 공적인 관계라는 거는 이제 뭐 인터뷰할 때, 자기소개할 때의 모습이죠. 그때 현숙 씨는 어때요? 매력적인 모습을 연출해요. 보여지는 것.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나는 의리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였죠. 여기 뭐 성장 환경의 결핍이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의 이유인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관계 도입기에서 친밀하기 전에 관계가 시작될 무렵은 상대한테 더 극진한 태도를 보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땠어요? 저기 처음에 이제 관계 이전에 공적인 관계에서 매력적인 모습, 의리 있고 그리고 항상 노력하고 모든 사람에게 또 미소를 보이는 이제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연출을 하죠, 스스로가. 도입기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시작될 무렵. 그게 용호 씨와 1대3 데이트 그 시점까지란 말이에요.
그 처음에 이제 바비큐 파티 하고 이럴 때 뭐 저 뭐 오징어 볼이었나요? 과자 같은 거 달라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자아상, 이상적인 자아상은 뭐예요? 상대에게 또 의지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렇게 또 의리 있는 모습.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이게 친밀하기 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현숙 씨를 이 프로세스에 그대로 대입시키긴 좀 어려워요. 사람 자체가 영호 씨는 중간에 현숙 씨를 선을 긋고 거리를 뒀거든요. 현숙 씨가 어쨌건 영호 씨에게 끝까지 먼저 사과하지 못했고 영호 씨가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고 나서야 이제 사과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친밀한 관계로 변하는 시기에 이제 반사 투사 합리화가 된다고 했는데 실은 이게 영호 씨와도 맞물려 있고 영식 씨와도 좀 맞물려 있어요.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합리화라면 영호 씨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웨딩드레스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랬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건네고 이런 나를 더 걱정해주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야 한다라고 나의 이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았던 태도에 대해서 스스로가 합리화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식 씨나 영호 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뭐 제작진에 대해서도 야, 너네가 그랬잖아 라고 이 사람과 뭔가 바로 반사적인 반응을 해요. 안 해. 그건 순자님. 바로 튕겨내버린단 말이죠. 물론 이게 이제 심리 용어에서 반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영식 씨에 대해서도 실은 현숙 씨가 영식 씨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리고 영식 씨에게 자꾸 거리를 두는 공격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숙 씨는 영식 씨가 내가 이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영식 씨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나에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대시를 했다. 내 말을 무시했다. 내가 몇 번의 무시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전혀 알 의지가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뭐 하는 척을 했다. 이렇게 실은 내 마음에 있는 공격성과 어떤 하는 척을 하려고 했던 어떤 일종의 노력의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서 상대에게 투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영식 씨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났지만 영호 씨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야. 그런데 영호 씨는 급이 높아요. 내 마음속에서 얻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부분은 전부 영식 씨한테 가는 거지. 제작진은 권위가 있고 제작진에게 어떤 부정적인 내가 표현을 더 이상 했을 때 나에게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영식 씨에게 흘러가는 거죠. 이런 반사, 투사, 합리화의 부분들이 전부 영식 씨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게 만약 이거는 조금 이 프로세스는 좀 다른데 실제로 친밀한 관계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도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솔로 나라가 워낙 가혹하고 이성적인 생각이 하기가 힘들었거나 그리고 이게 이어지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데 상대는 피해자, 나는 피해자, 상대는 가해자라는 프레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변에도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또 애를 쓰게 되죠. 근데 그걸 이미지를 스며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릴 뿐이야. 그게 이제 현숙 씨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끝나면 이게 이제 솔로 나라고 영상으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기억이 강화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계가 흘러가면 나는 영식 씨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을 놓쳤고 이렇게 내가 뭔가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나에게 무례한 사람들, 나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라고 계속해서 강화하지. 내가 이렇게 어떤 공격적으로 물론 스스로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강화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또 경계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함에 빠져.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 보통 사람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그래 재밌었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이런 경험을 하면 사람을 만날 때 더 불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안함을 가지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지. 더 예민해지니까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내가 이성적으로 사고할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의 페이지에 이런 페이지도 있었죠. 그들에게도 고통은 존재한다라는 거. 죄의식,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 그리고 분노, 그리고 대응에 대한 얘기를 이 세 가지 이후에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나르시스트적인 행동을 했어도 그 일이 떠올릴 때 죄의식이 찾아와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거를 여기 밑에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회피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직면해서 내가 진짜 바꿔야겠구나 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노력이 힘드니까 그 노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건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 내가 맨날 손절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어느 순간 내가 결혼을 누군가와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항상 쓰레기만 만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실은 이게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 나에게는 이런 기회만 주어지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불운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가 하필 웨딩드레스를 골랐는가? 왜 제작진은 웨딩드레스를 넣는가? 왜 영식 씨는 내가 거절을 했음에도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는가? 왜 영우 씨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해주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산책하자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분명히 나를 좋아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그 분노를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물론 약간의 이간질의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정숙 씨와 영우 씨 사이에. 그때 영우 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영식 씨에 대한 불만, 수동 공격으로 토로하죠. 제작진에 대한 불만, 웨딩드레스를 하고 불만인 표정으로 제작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죠. 그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불편해 보이죠. 근데 현숙 씨는 그게 고통이 아닐까? 고통이었지, 현숙 씨 나름대로. 큰 고통이었죠.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으니까 더 이게 감정적으로 힘든 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고통을 회피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노가 타당하지 않음을 알아야 돼. 물론 분노가 어느 정도는 타당하겠지. 근데 이 정도까지 분노할 일은 아니야. 그게 이성적으로 내가 분노 이전에 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건 내가 뭔가 하려던 일이 방해됐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려던 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쪼개봐야 돼.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은 남 탓이 아니야. 내 선택의 결과지. 내가 쓰레기를 만난 게 아니야. 쓰레기인 면도 있는 거지, 모든 인간은. 그리고 이 죄의식에 내가 직면할 때 이거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고통스럽지. 그런데 솔로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해. 왜냐면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거든. 그래서 이때 겪었고 이때 내가 행동했던 거는 현실에서 개선하기가 쉽죠. 왜냐면 이때와 현실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쭉 현실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영식 씨 입장에서 무슨 질문을 던져봤어야 됐을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영식 씨의 잘못을 뭐였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영식 씨는 일단 나와 상대의 관계를 먼저 좀 던져보면 좋았겠죠? 던져볼 수 있는 질문도 강의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우리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니까. 관계 분석은 일단 나와 상대의 관계는 뭔지를 봐야겠죠? 나와 상대의 관계는 타인이지 뭐. 후보자, 나는 솔로에 나와서의 후보자. 끊을 수 있는 관계인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관계죠. 피할 수 있는 상대라는 거지. 내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관계일까요? 아니죠. 영식 씨 입장에서는 현숙 씨를 변화시킬 수 없죠. 어떤 거래나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인가? 약간 애매하긴 하죠. 같은 계약서를 쓰고 같은 출연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관계를 분석했을 땐 끊을 수 있다. 그리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태 분석은 한 번 증상이 나오는 더 심해지고 있는 거야. 뭐 증상이라고 표현했지만 현숙 씨가 나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고 나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후로 점점 더 나를 가해자로서 자신을 피해자로서 그리고 나르시스트적 그 특성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실은 그 오이 샌드위치 사건 때 가장 피크를 달렸죠. 그러면 그 전까지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가, 개선의 의지가 있는가? 없죠. 왜냐면 지금 현숙 씨가 이게 워낙 단기간의 일이기도 하고 현숙 씨가 내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고를 당한 비련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개선의 의지는 없어요. 더 심해지고 있고. 꾸준히 남 탓 중인가? 남 탓 중이죠. 그게 진짜로 남 탓일 수도 있죠. 제작진과 영식, 지금 현재는 나로 인해서. 처음에 이 사람이 힘들었구나 라고 영식 씨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쨌건 현숙 씨는 이 문제를 외부로 돌려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상태를 분석해야겠지. 과거에 좋았던 상대의 모습을 기준값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현숙 씨가 첫인상으로 나를 골라줬던 자기소개를 했을 때 그 밝은 모습, 그걸 가지고 저게 현숙의 본질이고 지금은 현숙 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마 그랬겠죠. 원래 그런 도도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소개를 할 땐 그 당당함, 그리고 첫인상으로 와서 나랑 취미도 좀 겹치고 그렇게 다정했던 현숙 씨의 모습을 기준값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와 헤어졌을 때 괴로울 것 같은가? 상대와 헤어졌을 때 괴로울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영식 씨의 마음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왜? 실은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완전 소설인데 영식 씨가 지금 이 프로에 나오기 전에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국 이제 잘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영식 씨가 이상형을 말할 때 기가 센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투영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소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식 씨는 어떤 기가 센 사람이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끌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 씨의 어떤 저런 모습에도 더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였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시청자 소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상대를 통해서 뭘 얻고 있을까?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얻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일단 내가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는 상태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상대를 피하는 게 최선일 수 있어요. 그게 상대를 위해서도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건 남 탓을 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니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타겟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상대의 모습이 그 상대의 본질은 아니야. 지금 모습도 물론 본질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습은 그냥 일종의 해프닝이고 과거의 원래대로 모습이 돌아갈 거야.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을 주자.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감하게 내가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과연 괴로울지를 따져봐야지. 내가 여기서 솔로 나라에서 혼자로 어떤 노력을 여기서 멈추고 혼자 나갔을 때 내가 후회할 건가? 그걸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영식 씨는 어떤 대처를 했어야 될까? 대처 방법은 기본 마음가짐은 이 사람과 처음에 좋았던 어떤 관계 도입기 정도에서 이 사람이 좋았던 매력적인 모습이 다시 보일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돼요. 그게 나한테는 안 보여. 이제 앞으로 끝났어. 그래서 그 기대를 버리는 거. 그리고 처음 보였던 그때의 모습, 첫인상으로 나를 선택했을 때까지의 모습이 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믿어서는 안 돼. 오히려 본질은 지금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인터랙션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건 솔로 나라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다른 이런 사람과 만나고 이러면서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만 만약 솔로 나라가 인생의 전부라면 이 모습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반성을 하고 어떤 자꾸 의지를 갖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것조차 실은 상대 입장에서는 무례한 일이야.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상대에겐 어떤 피해자로서의 빌미를 주기도 하고 내가 더 가해자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좀 내가 상처를 좀 덜 받기 위한 건데 상대 말에 번역기를 달기. 예를 들어서 뭐 그건 순자님 아니면 뭐 커피 마시는데 뭐 잘 됐네요라든가 이제 그런 말들에 물론 영식 씨는 그냥 알아서 잘 번역기를 단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에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그 말은 그냥 애초에 상처를 주려는 말이에요. 근데 물론 현숙 씨는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그런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대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말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거야. 그 상대가 하는 말로 내가 규정되는 거 아니거든. 그 말은 그냥 내가 다르게 해석해서 저 사람은 그냥 자기가 피해자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내가 그냥 좋게 해석하는 거야. 이건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야. 영식 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영식 씨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은 뭐였을까?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 상황에서 피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내가 너를 피한다라고 딱 보이고 막 어떤 이게 이 같은 숙소에서 있으니까 그게 수동 공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수동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 선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도 가능하면 너무 옆에 딱 붙어서 얘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뭔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거나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데이트 신청하지 않고 같이 있을 때 서로가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웃어도 이 사람 말에 그 개인적으로 이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피할 수 있었던 일반적으로 앞에 질문들과 이렇게 맞물려 봤을 때 피할 수 있었던 가장 적절한 시점은 물론 제일 좋은 시점은 아침 산책을 하고 현숙 씨가 불편함을 살짝 드러냈을 때 그렇구나 하고 현숙 씨를 데이트 상대로 신청하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그거를 깨닫는 건 참 어렵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침 산책 그리고 데이트 나가서 그래서 짜장면 얘기를 할 때 아침 산책 그리고 짜장면 얘기 그러면 그 시점에서 실은 이 사람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커피 마실 때 좋겠네요. 이것도 심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피할 생각을 해야 돼.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기까지구나. 데이트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신청을 했어도 여기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빌미를 주지 않고 그냥 좋게 하다가 그냥 들어가자라고 끝냈어야 돼. 이게 최선이었고 물론 가장 좋은 건 그 전에 피하는 게 제일 좋았죠. 차선은 여기에서 솔로날에서는 좀 힘든 얘기죠. 관심을 주지 않는 건데 차악은 이성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그건 순자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영상에서 이성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건 순자님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다 하나하나 사실관계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강하게 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도 좀 임기응변으로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조곤조곤 다 상대가 이성적이지 않은 말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지 않아. 왜냐면 나는 그럴수록 더 가해자의 위치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감정을 갖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사람과 근데 애초에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저런 선택을 할 필요 없어요. 저것보단 차라리 영식 씨의 선택이 더 좋았을 수 있죠. 가장 나쁜 건 근데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고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솔로 나라 4박 5일이기 때문에 이게 최악이 아니었고 이게 오히려 뭐 이성적으로 강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더 좋게 됐죠. 영식 씨가 이걸 택했지만. 근데 이게 장기적인 관계가 된다면 이게 져주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는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상대도 점점 이 나르시스트로서의 악순환에 빠져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드러난 현숙 씨의 이런 상황은 일종의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 가까웠긴 했죠. 예민하고 방어적이고 연민을 유도하기도 했죠. 영식 씨가 데이트에서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나를 선택해서 나의 시간을 소비한 것처럼 말을 주변에도 하는 것을 보면 근데 그거는 이 차이는 영우 씨 웨딩드레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드러낼 수 없고 여기는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들이라는 그런 수많은 권위가 있는 그 권위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게 적잖아요. 당연히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연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처한 상황이 그랬다. 그래서 뭐 말을 안 하거나 이렇게 뭐 상대에게 단답으로 뭐 불편하게 대화를 통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수동 공격을 택했죠. 그리고 은밀하게 칭찬과 인정을 요구인데 이거는 영호 씨가 다가와서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길 바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볼 수 있었고 그런데 현숙 씨가 현재 악성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르시스트도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이건 솔로 나라에서의 일이니까 이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영식 씨를 내가 가해자로 몰고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됨으로써 스스로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해자로 하고 위로를 받는 이것 자체의 달콤함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걸 해소를 자꾸 한다 보면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고 그 사람을 일종의 무리해서 배척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악성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식 씨는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을까? 영식의 잘못은 무엇일까? 이건 좀 말이 세죠. 근데 영식 씨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려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질문들 이 사람과 나는 관계는 어떤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가?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잃는 게 무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았겠죠. 그래서 더 명확하고 좀 날카롭게 이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 그런데 그게 일반인으로서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박 5일, 특히나 이제 뒤에 며칠 안 되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예상하고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대처를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아까 보였던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야 될까?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사람 관계를 끊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바라는 건 뭘까? 내가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실은 영식 씨가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에 대한 눈치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성숙한 인간일 거다, 성숙한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판단했겠지. 그래서 나의 노력을 불쾌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내가 가해자라고 상대가 여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여기서 빠르게 관계를 정리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이 늦었다. 근데 그 판단이 늦었다는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부족했다지. 왜냐면 현숙과 어떤 일정 부분 속성이 겹치는 사람을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고 그 사람은 기가 세다라는 걸로 내가 규정을 했지만 그 부분이 나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니 기가 센 것과 나를 가해자로 여기는 것은 실은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식 씨는 기본적으로 선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행동한다. 그래서 현숙 씨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선의가 깔려 있을 거다. 선의가 있지만 지금 힘든 상황이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현숙 씨는
나를 가해자로 여기고 있으니 나에게 지금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상상하지 못했지. 왜냐면 내가 애초에 이 사람을 가해할 마음도 없고 나는 악의도 없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무례하지도 않다라고 영식 씨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숙 씨가 나를 악인으로 생각하면서 나에게 악의적인, 그러니까 현숙 씨가 악의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해자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의구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의 사고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셋 부분이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영식 씨는 기본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에요. 노력을 하면 사람은 변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유내강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이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이 관계가 조금 처음에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나중에 맞춰가면서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로 간다.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스스로의 인생을 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게 당연히 많겠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항상 꼬리표를 붙이고 규정지어.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나르시시스트의 초반 매력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성장해서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려고 생각한다고.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현숙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의 그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단점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도 있구나 라고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5기 이야기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몇 시간 후면은 또 16기가 시작이 되니까. 근데 실은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그건 또 좀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고, 그리고 실제 현숙의 삶이 아니라, 현숙 씨의 그 본체의 삶이 아니라, 솔로 나라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이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숙 씨의 본체조차도 이런 현숙 씨로서의 4박 5일의 시간이 일종의 삶에 큰 교훈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그 강의와 한번 같이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입체적인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